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 사는 50대 후반의 평범한 주부예요. 두 아들을 키우고 이제는 손주 셋의 할머니가 됐네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로 산다는 게 참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젊은 사람들 눈치도 봐야 하고 괜히 나섰다가 꼰대 소리 들을까봐 입도 함부로 못 열고요. 저도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지 생각했는데 이런 사연의 주인공이 될진 몰랐네요. 이런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저는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아왔거든요. 시댁에선 착한 며느리로 소문났었죠. 명절 때마다 3일 전부터 가서 음식 준비하고 시어머니 입맛 맞춰 반찬 해드리고 그 많던 시누이들 비위도 맞춰가며 살았습니다. 친정에선 효녀딸이었고요. 엄마 아프실 때 병원비며 간병까지 도맡아 했어요. 남편에겐 순종적인 아내였고 아들들에겐 헌신적인 엄마였죠. 그게 당연한 미덕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요. 하지만 요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착하게만 살면 뭐하나, 끙끙 참으며 살면 뭐하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잃고 남을 위해 살아봤자 인생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며느리한테 큰 코 다치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네요. 제가 오늘 이 사연을 보내는 건 저와 같은 이유로 소갈이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서예요. 그리고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평생 참고만 살던 제가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폭발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결혼 전엔 꽤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큰 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했고 동기들 중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죠. 그때만 해도 여자가 대기업 다니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부장님도 자넨 결혼 안 하면 간부까지 갈 수 있을 텐데 하시며 아까워하셨어요. 하지만 결혼하면서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그 시절엔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다들 그래야 한다고 했고요. 그만큼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가정적이었죠. 저한테 한 번도 소리 지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제가 우선이었고 언제까지나 제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일찍 세상을 떠났죠. 위암이었는데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지 투병한 지 3개월 만에 가셨어요. 오래 아프지 않아서 괴로워한 시간이 짧아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때 큰아들은 의대생, 작은아들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사별을 할 줄 몰라서 당시 정말 큰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었죠. 남편의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엄마, 우리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가장이야. 아빠 대신 내가 엄마랑 현수 지켜줄게. 큰아들이 그렇게 말하던 날 정말 많이 울었네요. 22살짜리가 무슨 가장이냐고. 넌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고마웠어요. 그래도 아들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그 후로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남편 보험금이랑 퇴직금으로 겨우 버티면서 아들들 뒷바라지했죠. 큰아들 의대 등록금이 얼마나 비싸던지 그래도 장학금 받아가며 잘해줘서 고마웠어요. 작은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고요. 그 당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정말 쏜살 같은 세월이었네요. 그저 부끄럽지 않은 엄마, 든든한 부모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에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저의 진심을 알아줬기에 버틸 수 있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와중에 저는 친정엄마 병간호도 했습니다. 치매 오신 엄마를 3년간 모셨어요. 사실 제 인생은 병간호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시집 오자마자 시부모님도 10년간 모셨거든요.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린 정말 효부야 하시며 돌아가실 때까지 칭찬하셨죠. 동네에서도 소문난 효부였는데 그땐 그 수식어가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말이에요. 희생만 하면서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자신은 없더라고요. 남편, 아내, 아들, 엄마, 며느리, 딸 이런 역할만 있고 나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 이름도 잊고 산 것 같았어요. 누가 김정숙 씨 하고 불러도 누군지 모를 것 같은 기분 아시나요? 그걸 깨닫는데 대략 50년이 걸렸네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자랑할 건 자식들밖에 없거든요. 우리 아들들 참 착하고 순한 애들이었어요. 큰아들은 대학병원 내과 의사고 작은아들은 지역에서 유명한 입시학원 수학 강사예요. 둘 다 공부는 잘해서 속 썩인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다만 흠이 있다면 이상하게 둘 다 주관이란 게 없다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특히 큰아들이 심한 편이었죠. 엄마, 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엄마가 보기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엄마가 결정해줘.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마마보이 같은데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딜 가든 그런데요. 툭 하면 남한테 자신의 의사를 정해달라는 식으로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무리해서 그냥 아무거나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큰아들이 그런 편이었던 거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반대로 말하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선택을 할 때 자신만의 기준이 없는 아이였어요. 심지어 병원 전공 정할 때도 저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엄마, 나 내과 할까 외과 할까? 야, 그건 네가 정해야지. 내가 뭘 한다고 물어. 근데 잘 모르겠어. 둘 다 장단점이 명확한데 엄마가 보기엔 뭐가 나을 것 같아? 어릴 때만 그러면 장점인 줄 알았겠죠. 정해진 대로 나아가고 시키는 대로 하는 순하고 말 잘 듣는 아들이니까요. 시어머니가 큰손자는 정말 순하다. 부모 속 안 썩이겠네 하셨거든요. 근데 점점 답답하더라고요. 이 자식은 나이를 어디로 먹어서 아직도 줏대 없이 사나 싶어서요. 30 넘어서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심한 작은 아들이 가끔 형한테 짜증내곤 했어요. 그런 걸 왜 맨날 엄마한테 물어봐? 형이 좀 알아서 해. 난 잘 모르겠는데 어떡해. 조언을 구하는 거잖아. 아니 35살이 돼서 뭘 그렇게 못 정해. 답답해 죽겠네. 맨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선택도 끝까지 미루다가 나중에 가서야 그렇게 남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오냐고. 그럼 큰아들은 웃으면서 대답했죠. 이게 잘 안 고쳐지네. 언젠간 나아지겠지. 이런 아들이다 보니 연애도 제대로 못했어요. 늘 이런 식으로 미적지근하고 우유부단했거든요. 30 넘어서부터는 소개팅을 수십 번 했는데 매번 잘 모르겠어 하면서 끝났죠. 한 번은 정말 예쁘고 좋은 집안에 성격 좋은 아가씨를 소개받았는데도 그냥 넘어갔어요. 왜? 마음에 안 들었어? 아니, 좋은 사람 같은데. 그럼 한번 만나봐. 곧바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연애만 하는 건데 뭐 어때? 근데 나한테 관심 있는지 모르겠어. 나도 그만큼 관심 있는지 모르겠고 마음을 잘 모르겠네. 그건 만나봐야 아는 거잖아. 한 번 만나놓고 뭘 판단해. 제가 화를 내도 그래 엄마 말이 맞아 하곤 결국 안 만나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답답해요. 그 뒤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의 성화에 선을 정말 많이 봤는데도 매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만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쉽게 고쳐지질 않아요. 참, 나중엔 선 보는 것 자체가 부담인지 제가 선자리를 잡아올 때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피하는 거예요. 중매 서주신 분들한테도 미안하고 상대방한테도 죄송하고 그렇게 몇 년을 보냈어요. 큰아들에 비해 작은아들은 일찍 결혼했어요. 28에 학원 동료 선생님이랑 연애해서 결혼했죠. 여자 쪽이 먼저 고백했대요.
선생님, 저 좋은 사람인데 만나보실래요? 했다나요? 신부가 참 야무지고 괜찮은 아이라 안심했습니다. 친정도 평범한 집안이고 부모님도 다 교직에 계셨고요. 집안의 경제력보다는 얼마나 화목한지 그리고 얼마나 평등한 관계인지를 따졌는데 딱 제가 바라던 이상적인 집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아들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어서 좋은 짝 만나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저의 기도 1순위가 되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큰아들에게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 뭐? 진짜? 누구야? 언제 만났어? 깜짝 놀라서 물어봤죠. 알고 보니 병원 근처 피부관리실에서 만난 여자라고 하더군요. 피부 트러블 때문에 몇 달 다녔는데 담당 관리사가 너무 잘해줘서 친해졌대요. 관리받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되게 잘 들어주고 공감해줘. 그러다 어느 날 그쪽에서 밥 한번 먹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만나봤는데 좋아. 무엇보다 그 사람이 날 너무 좋아해. 매일 문자하고 전화하고. 나한테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은 처음이야. 내가 뭘 하든 좋대. 웃기지? 근데 듣고 있으면 나도 나쁘지 않아. 솔직히 좀 걱정됐어요.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아들이 좋다면서 매달렸다는 거예요. 뭐 사실 제 아들이지만 처음 봤을 때 매력적인 타입은 아니거든요. 다정하긴 해도 좀 뭐랄까 어벙하고 허당 같다고 해야 하나? 오히려 오래 볼수록 괜찮은 타입인데 뭘 보고 아들이 좋았을까 싶더라고요. 나이를 물어보니 38이래요. 아들보다 2살이 많은 연상이더라고요. 뭐 요즘 시대 여자가 연상인 게 오히려 좋다고들 하지만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릴 걸 생각하니 솔직히 조금은 걱정되긴 했어요. 나이가 좀 많긴 하네? 엄마 나이가 뭐가 중요해. 좋은 사람이면 되지.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 없어. 그리고 나이 많은 만큼 더 현명하고 나를 잘 이해해줘. 그래, 뭐 네 말이 맞다. 좋은 사람이면 된 거지. 네가 오히려 그렇게 말하니 주관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편하다.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걸 처음 봤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얼마 후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자친구가 엄마 보고 싶대. 주말에 데려올게. 뭐? 만난 지 3주밖에 안 됐다며. 시간이 뭐 중요한가. 어차피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거니까 빨리 가까워질수록 좋지. 그래, 뭐 그때도 말했지만 엄마는 그냥 착하고 선한 사람이면 돼. 그리고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아들이 빨리 결혼하길 바라는 마음에 성급했던 것 같아요. 30대 중반에 장가는커녕 연애도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주변에서도 큰아들은 언제 결혼해 하고 묻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음 며느리를 만난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토요일 오후였는데 아들이 문자로 30분 뒤에 도착해 하더라고요. 급하게 과일 깎고 차 준비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정말 예상 밖의 사람이 서 있었어요. 생각보다 참 어여쁘고 참하더라고요. 일단 인상이 참 좋았어요. 피부가 하얗고 화장도 은은해서 우아해 보이고 옷차림도 단정했죠. 그에 반해 들고 온 선물 보따리가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그걸 바리바리 들고 서 있더군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뵙게 되어 정말 영광이에요. 정지연이라고 해요.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예쁘더라고요. 인사도 90도로 꾸벅하고 예의가 참 발라 보였어요. 솔직히 속으론 왜 이런 괜찮은 여자가 우리 아들을 만났지 싶더라고요. 나이를 걱정했지만 그 나이로도 안 보이더군요. 어서 와요. 이렇게 뭘 이것저것 다 사왔어요? 어머님 뵐 때 빈손으로 올 수 없죠. 홍삼이에요. 어머님 건강 챙기셔야 해요. 홍삼 세트가 비싸 보이던데 부담스러우면서도 고맙더라고요. 사실 뭐 선물이 무엇이냐 보다 그걸 선택하고 준비한 성의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마음에 쏙 들었죠.
거실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차 정말 향이 좋네요. 뭐예요? 국화차예요. 직접 말린 거예요. 와, 어머님 손재주가 대단하시네요. 전 이런 거 정말 못해요. 제가 준비한 과일도 다 먹으면서 정말 맛있어요. 단 거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하는데 말을 참 예쁘게 한다 싶었어요. 지연 씨 집안 이야기도 좀 해줄 수 있어요? 네, 어머님. 저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고향 지방에 혼자 계세요. 형제는 없어요. 외동딸이거든요. 부모 사정은 저희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도 외동이면 좀 쓸쓸한 집안이구나 싶었지만 그래도 괜히 복잡한 것보단 나을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아유, 그동안 여기서 혼자 지내느라 힘들었겠네요. 네, 좀 외로웠어요. 그래서 더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어머님, 제가 결혼이 급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민수 씨 좋아해서 찾아뵌 거예요. 민수 씨 같은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행복할 것 같아서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해요. 무엇보다 알뜰한 편이고요. 돈도 함부로 안 쓰고 저축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피하라는 말까지 하니까 그 적극성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이야기할 정도면 확실히 자부할 부분이 맞긴 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말처럼 미혼으로 38까지 혼자 살았으니 돈 관리도 잘하겠다 싶었어요. 게다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 꽤 똑똑한 사람 같았어요. 시사상식도 있고 아들이랑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애정어렸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저희 엄마도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을 친엄마처럼 모시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뭉클해져서 손을 꼭 잡아줬답니다. 아이고, 울지 마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앞으로 잘 지내봐요. 네, 어머님,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이 민수 씨한테 베푼 은혜 잊지 않고 함께 갚아 나갈게요. 아유, 은혜라니 그냥 둘이 잘 지내면 그뿐인 거지. 그땐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둘의 마음만 통하면 된다고. 나이도 있고 결혼이 늦었으니 더 잘하겠지 싶었고요. 무엇보다 아들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안심했습니다. 집에 갈 때도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자주 찾아뵐게요. 하면서 또 인사를 꾸벅하고 가더라고요. 모든 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죠. 괜찮은 사람 맞는 것 같네. 사람 잘 봤어. 엄마도 마음에 들어? 다행이다. 근데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야? 빨리 하고 싶어. 내년 봄쯤? 그건 네 의견이야? 지연이 의견이야? 사실 지연이 의견이긴 하지. 하지만 나도 비슷한 마음이긴 해. 어차피 결혼해서 연애하는 것처럼 살면 되니까. 여전히 줏대 없는 건 똑같지만 그래도 생각이 많이 어른스러워졌구나 싶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양가 상견례도 무난했고요. 며느리 아버지는 정말 소박하고 순박해 보이는 분이셨어요.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우리 딸 잘 부탁드려요 하시며 울먹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며느린 더 살갑게 굴었어요. 어머님,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하면서 이것저것 준비를 야무지게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부부는 아니지만 예식장도 깔끔한 곳으로 잡았고 드레스도 과하지 않게 선택해서 걱정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 처음으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피로엔 준비를 도와주던 헬퍼 이모님과 며느리가 대판 싸운 거예요. 예식장에 가서 제가 화장실 다녀오는데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보니까 이모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고 며느린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으니까 이모님이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신부 대기실 테이블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는... 그때 며느리가 끊으면서 말했어요. 일 제대로 안 하면서 돈은 다 받아가시려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어머님. 그 말투가
아까 저한테 말할 때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이모님이 그때 폭발했어요. 아니, 손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내내 신부님 따라다니며 열심히 일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제가 설령 그랬다고 한들 이렇게 무례하게 말씀하면 안 되죠. 저한테 느려 터져서 돈만 밝히는 늙은이라고 합디다. 며느린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죠. 제가 돈 내는 사람이고 고용주로서 일 처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어쩌라고요. 제가 옆에 딱 붙어서 챙기라고 했죠. 근데 뭔 시키지도 않은 테이블 정리를 하냐고요. 애초에 시키는 대로 잘했어 봐요. 그럼 아무 말도 안 하죠.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오늘은 결혼식 날인데 이렇게 싸우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하객들도 슬슬 오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오늘 다들 정신없어서 그래요. 이모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마음 푸세요. 아니에요, 사모님. 사모님이 사과하실 일 아니에요. 저분이... 이모님이 뭐라 더 하려는데 제가 눈짓으로 말렸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그냥 넘어가요. 제가 따로 사례 더 드릴게요. 사례를 왜 더해요? 오늘 제 결혼식인데 저 사람이 제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요, 어머님. 오히려 돌려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그만해라, 지연아. 좋은 날에 소란 피우는 거 아니다. 그렇게 겨우 수습했는데 가슴 한 구석이 찜찜하더라고요. 평소엔 그렇게 살갑던 며느리가 왜 저럴까 싶었죠. 어쩌면 그게 진짜 모습인가 싶기도 하고요. 결혼식 내내 신경이 쓰였어요.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하객들 앞에선 또 완벽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중적인 모습이 좀 무섭기도 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아들한테 슬쩍 물어봤죠. 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알아? 무슨 일? 지연이가 헬퍼 이모님이랑 좀 다퉜던 거 몰랐어? 그거?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봐. 결혼 준비하느라 피곤했을 거야. 잘 해결됐으면 됐지 뭐. 아들은 못 봤는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그래, 결혼 준비가 힘들긴 하지 하고 넘겼어요. 그게 저도 잡다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좋으니까요. 식이 끝나고 며느리가 다시 저한테 와서는 살갑게 굴었어요. 어머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좀 예민했나 봐요. 이모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래, 괜찮아. 다들 피곤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그날의 그 차가운 눈빛과 말투는 잊히질 않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가 앞으로 보게 될 며느리의 진짜 모습의 시작이었죠. 결혼하고 처음 맞은 추석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큰아들 부부가 올 거라 생각하고 사흘 전부터 준비했죠. 전부 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도 하고 큰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차려놨어요. 그런데 추석 전날 밤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한데 내일 못 갈 것 같아요. 피부과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형은 다음에 온대? 응, 바쁜 것 같더라고. 바쁘긴 뭐가 바빠. 제주도 갔다며. 뭐? 제주도? 형 인스타 보니까 지금 제주도던데? 그래서 연락해봤더니 형수가 엄마한테 말했다던데? 갔다고 말 안 했어? 아니, 일 때문에 못 온다고 했는데 제주도에 갔던 거였다니?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급한 일이 생겼다더니 제주도 여행이라뇨? 그래도 아이들이 쉬고 싶었나 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거짓말까지 한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냥 솔직히 말했어도 이해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다 며칠 후에 택배가 왔어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이었어요. 명절 선물 대신 보내드려요. 필요한 거 사세요. 카드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때우려는 게 속이 너무 뻔히 보여서 속상했어요. 그래도 참았죠. 괜히 화만 내봤자 내 속만 아프니 바쁜 아이들이니까 하면서 스스로 달랬죠. 하지만 그 다음 설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엔 학기 때문에 미국 가요 하더니 현금 20만 원을 계좌로 보냈어요. 제 생일날도 아들이 전화만 하고 집에 오진 않았죠.
그래도 옛날부터 생일은 꼭 챙겨주던 아이였는데. 아이, 큰아들네는 명절에도 안 와? 그럼 대체 언제 오는 거야? 그래도 전에는 꼬박꼬박 얼굴 비추던 앤데. 명절에 신우가 물어볼 때마다 창피했어요. 변명하기도 뭐하고. 이 작은 며느린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형님 목까지 저희가 해드릴 테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그럼에도 여전히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서운하기도 했어요. 아이들 얼굴 보고 싶은 마음은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한 번은 정말 화가 나서 전화했어요. 너희 이번 주말엔 꼭 와라. 할 얘기가 있어. 엄마, 이번 주말은 좀... 사실 여행 가기로 했거든. 너희 일부러 명절이나 시댁 기념일마다 약속 잡는 거니? 어떻게 그때마다 어딜 가기로 해? 아니, 가기로 했어도 가끔은 얼굴 비춰야지. 며느리가 전화를 뺐더니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시간이 금이잖아요. 저희가 가는 것보다 도우미 아주머니 보내드리는 게 어머님한테 더 나을 거예요. 청소도 해드리고 음식도 해주거든요. 내가 도우미가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니야. 오랜만에 너희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럼 영상통화 하세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어머님도 시대에 맞춰 사셔야죠. 그 말투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제가 뭔가 구시대 사람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아들한테 다시 바꿔달라고 했는데 아들은 그저 엄마 미안해, 다음에 꼭 갈게 하고는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얼굴 못 본 지 2년이 다 되어갔어요. 작은 며느린 정말 달랐어요. 2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왔어요. 특별한 일 없어도 제가 외로울까봐 그냥 와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고 갔죠. 어머님, 이번 주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유, 그냥 아무거나 먹자. 그래도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재료 사와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물어봐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큰 며느리는 명절에도 얼굴 안 비추는데 작은 며느리는 평일에도 시간 나면 들렀거든요. 어머님 병원 다녀오셨어요?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잘 먹고 있어. 다음에 병원 가실 땐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버이날도 차이가 확 났어요. 작은 며느린 손자들 데리고 와서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손편지까지 썼어요. 어머님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하는 짧은 편지였지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큰 며느리는 그날 아침에 문자 한 줄 보낸 게 다였어요.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제가 아플 때도 그랬어요. 무릎 디스크로 2주 동안 고생했는데 작은 며느린 매일 와서 죽 끓여주고 간호해줬거든요. 어머님, 제가 일 당번 바꿔달라고 했어요. 어머님 나으실 때까지 제가 돌봐드릴게요. 반면 큰 며느리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한 번도 찾아오질 않았어요. 큰아들이 한 번 왔는데 혼자 왔더라고요. 지연이는 바빠서 못 왔어. 미안해 엄마, 이해해줘. 요즘 피부과가 너무 바쁘대. 지연이가 바쁘면 너라도 신경 써야지. 2년 만에 얼굴 보는 게 말이 되냐? 아니, 중요한 날마다 지연이가 약속을 잡는데 어떡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집안이 화목하대잖아. 조금만 봐줘 엄마.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작은 며느리 보면 더더욱 비교됐고요. 한 번은 작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주제 넘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형님이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혼 전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지원도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 이제 와서 말 쏙 들어간 거 솔직히 얄미워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최소한의 예의, 그거조차 없는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러다 시아버지, 그러니까 제 남편 기일이 다가왔어요. 매년 가족들 모여서 간단하게라도 제사 지냈으니 큰아들네한테도 미리 연락했어요. 이번 아버지 기일에 와라. 약속 잡지 말라고 미리 말하는 거야. 네 엄마, 알겠어요. 아들이 그렇게 대답해서 안심했는데 기일 이틀 전에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희 못 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제사 같은 거 꼭 지내야 해요?
요즘 누가 그런 거예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제사 같은 거라니? 아니,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닌가요? 돌아가신 분이 그걸 아시는 것도 아니고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며느리가 할 소리야? 어머님이 너무 옛날 사람이세요. 요즘은 추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민수 전화 바꿔! 오빤 병원이에요. 그럼 너라도 지금 와라. 돌아가신 분이라니? 그 사람이 네 남편 아버지야! 옛날 방식을 제게 강요하지 마세요. 저희도 나름대로 바빠요.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제사를 형식이라고 하다니 남편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기일 당일 작은 아들 가족만 왔어요. 큰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아내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대. 진짜야? 그런 것 같아. 미안해. 하지만 제게 그런 식으로 말한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죠. 근데 며칠 후에 작은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엄마, 형수님 사실 아버님 기일날에 친구들이랑 파티했던데? 뭐? 넌 그걸 어떻게 알았어? 작은 아들이 큰며느리 SNS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말이 정말이었어요. 와인잔 들고 친구들과 웃고 있는 며느리 사진이었죠. 임신한 사람이 와인을 마셔요?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처음부터 올 생각이 없었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큰며느리한테 아무 기대도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됐어요.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났거든요. 대학 동창인데 저랑 가장 돈독한 친구였어요. 서로 집도 오가고 그래서 친구 딸이랑도 가깝게 지냈어요. 제가 딸이 없으니 그 아이를 제 딸처럼 여기며 자주 놀러 다니고 그랬죠. 그날 친구와 친구 딸을 만나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딸이 한참 망설이더니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모,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꼭 말하고 싶던 게 있거든요. 괜찮아, 편하게 말해. 제가 피부과 병원에서 일하잖아요. 사실 저 민수 오빠 결혼식 때 민수 오빠 와이프 봤는데 예전에 저랑 같이 일했던 분이더라고요. 어머, 정말? 그때 친했니? 아니요, 뭐. 근데 어머님이 이 사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해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 고민했어요. 주제 넘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문제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해서요. 뭔데 그래? 괜찮아, 말해봐. 그리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모, 그분 돌싱이에요. 한 번 이혼했다고 알고 있어요. 뭐?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이혼했다고? 우리 아들은 그런 얘기 없었는데? 아마 민수 오빠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숨긴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업계에서는 다 알지만요. 왜 이혼했는지 알아? 확실하진 않은데 외도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외도 때문에 양육권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문제가 많던 분인데 민수 오빠 와이프라고 해서 적잖이 놀랐어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돌싱인 것도 충격인데 아이까지 있었다니. 그것도 외도 때문에 이혼한 거라니. 집에 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정말 모르는 건가? 알면서도 속인 건가? 그날 밤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들아, 너 지연이 과거에 대해 얼마나 알아? 과거요? 왜요? 그냥 혹시 결혼 전에 다른 연애 같은 거나 경험을 아나 해서. 엄마,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아들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순진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지만 일단은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로부터 2주 후 며느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딱 그 한 줄만 왔는데 무엇보다 놀라고 기뻐해야 할 소식에 어찌나 마음이 복잡하던지요. 심란한 마음이었지만 축하한다고 했죠.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근데 어머님, 입덧이 너무 심해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도와줄게. 뭐가 필요해? 집에 와서 좀 치워주시고 음식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며느리가 도움을 요청한 게 처음이라 놀라긴 했지만 며느리가 미워도 아들 아이잖아요. 다음날 바로 갔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전부 비밀로 하고요. 근데 가서 보니 며느리는 멀쩡하게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지연아, 입덧이 심하다며 괜찮은 거니? 아, 오셨어요? 아침엔 좀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화장실 청소부터 해주세요. 그리고 빨래도 돌려주시고, 저녁은 된장찌개를 해주세요. 누가 봐도 명령조였어요. 부탁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거였죠.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마치 도움이라도 부른 것처럼 대하더군요. 그래도 임신했다니까 참고 했어요. 시키는 대로 화장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까지 해놨는데 어머님 된장찌개가 좀 짜요. 제가 임신해서 짠 건 안 좋아요. 아시죠? 미안, 다시 해줄까? 됐어요. 그냥 먹을게요. 그냥 먹을게요라는 말투가 얼마나 기분 나쁘던지 은혜 베푸는 것처럼 들렸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지 싶더라고요. 그 후로 일주일에 2-3번씩 갔어요. 부르는데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은 바쁘다고 했더니 우는 겁니다. 글쎄 자기는 엄마가 없어서 기댈 곳이 없는데 저마저도 외면한다나 뭐라나? 그래서 간 건데 갈 때마다 일이 끝없이 늘어났죠. 어머님 여기 먼지 닦아주세요. 어머님 냉장고 정리 좀 해주세요. 어머님 오늘은 불고기 해주세요. 하루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청소하다 좀 쉬고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쉬시려면 집에 가서 쉬세요. 여기 와서 쉬면 제가 불편해요. 그 말에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또 참았죠.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까요. 아이만 낳으면 좀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갈수록 심해졌죠. 어머님 이것도 제대로 못하세요? 돈 받고 일하는 도우미 아주머니도 이것보단 잘해요. 어느 날은 제가 만든 음식을 한 입 먹고는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요리 학원이라도 다니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좀... 그리고는 휴대폰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더라고요. 제 앞에서요. 참다 못해 한마디 했죠.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내가 네가 부른 도우미야? 난 네 시어머니라고! 알아요. 그러니 어머님한테 공짜로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가족이니까요.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가족이니까요 라는 말이 비꼬는 것처럼 들렸어요. 가족은 무슨... 가족이면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저녁 먹자고 했어요. 둘이서만요. 간만에 아들과 단둘이 외식이라 그래도 기분이 좋았는데 아들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왜? 병원 일이 힘들어? 아니, 결혼 생활이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말을 이었어요. 와이프가 자꾸 우리 집이 생각보다 가난하다고 해. 뭐? 가난하다고? 네가 뭐가 가난해? 의사 집안이면 건물 2채쯤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엄마도 그냥 평범한 아파트에 사는 게 이상하대. 기가 막혔어요. 너희 집도 거기면 지역에서 가장 비싼 데야. 심지어 내가 지원해줘서 들어간 거잖아. 지연이는 돈 한 푼 안 들고 왔고. 더 큰 데로 이사 가고 싶대. 아이 낳고 나면 작을 거라고. 그럼 네가 뭐라고 하는데? 돈 모아서 사자고 하지. 그럼 또 시댁에서 안 도와주냐고 따져. 그래서 그랬구나. 돈 때문에 결혼한 거였어요. 의사니까 돈이 많을 줄 알고. 근데 자기 기준에 모자랐던 거였죠. 그리고 엄마, 아내가 엄마 욕해. 뭐라고 하는데? 그냥 이 정도밖에 못 해주는 게 너무 짜증난대. 그래서 시댁에 가고 싶지 않대. 미안해 엄마. 내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다니. 아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엄마 편 들면 더 화내. 마마보이라고.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속이 타들어갔어요.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또 한편으론 화가 났어요.
돈 때문에 내 아들을 이용한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미 애를 가졌으니 임신한 상태에서 도로 물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좋은 타이밍을 찾아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며느리 집에 청소하러 갔어요. 사실 이제 안 간다고 하려 했는데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며느리의 꼬투리를 잡을 기회요. 그때 며느린 임신 7개월째라 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여전히 소파에 누워 TV 보면서 과자를 먹고 있었죠. 저는 묵묵히 거실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 화장실도 좀 깨끗이 해주세요. 이따가 친구들 올 거거든요. 그래, 알았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왜 그렇게 소리를 내며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세요?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뭐가? 그리고 거기 변기 뒤쪽도 제대로 안 닦으셨잖아요. 여기 보세요. 때가 그대로예요. 변기 뒤쪽을 손가락으로 쓱 닦아서 보여주는데 약간의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사실 그 정도는 눈에도 안 띄는 수준이었는데. 미안, 다시 닦을게. 어머님, 돈 받고 오는 도우미 아주머니도 이것보단 잘해요. 그 말에 순간 열이 확 올랐어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날 대하는 게 맞는 거니? 그럼 뭐요? 시어머니면 대충 해도 되는 거예요? 이왕 해주기로 하는 거 제대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며느리가 욕조를 가리키며 말했죠. 욕조나 제대로 닦으세요. 저번에도 물때 그대로 있었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욕조에 잠깐 앉았어요. 그냥 다 때려치고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며느리가 다가오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보세요. 그리고는 제 이마를 손가락으로 콕콕 찍으면서 말했어요. 여기 또 여기 물때 남아 있잖아요. 이거 치우라고요, 이거. 그 순간 정말 모욕감이 밀려왔어요. 마치 제가 벌레인 것처럼, 하찮은 존재인 것처럼 이마를 찍어대는 그 손가락이, 그리고는 결정타를 날렸죠. 어머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눈이 잘 안 보이니 제가 찾아드린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해달라고요, 제대로.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제 안에서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평생 참고 살아온 인내심의 끈이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였죠. 고무장갑을 벗어서 며느리 얼굴에 던졌어요. 그래, 제대로 해볼게. 나도 더는 못 참겠다.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임산부한테? 난 간다. 다음에 제대로 보자고. 오늘 네가 한 짓 아니, 여태 네가 한 짓 분명 후회할 거다. 아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 말했어요? 비웃음이 나왔어요. 너 같은 인간한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여태껏 알고도 참았는데 이젠 안 되겠어. 그 버르장머리 인격 내가 전부 다 고쳐주마. 어머님이 지금 저한테 이러셔도 돼요? 저 임신한 몸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참았지. 근데 이상하긴 하네. 민수 아이인 건 확실해? 또 바람 피운 건 아니고?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죠. 집을 나오면서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복수의 시작이라고요. 집에 와서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며느리의 전남편을 찾아야 했죠. 친구 딸이 알려준 정보를 토대로 수소문했어요. 피부과 업계가 좁아서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용기 내 연락했더니 며느리의 전남편은 의외로 쉽게 만나줬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인상 좋은 사업가였죠. 저를 찾으신 이유를 알 것 같네요. 그 여자가 재혼했다고 들었거든요. 언젠가 그 집 쪽에서 저를 찾아오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네, 제 아들과 결혼했어요. 아드님이 불쌍하네요. 저랑 같은 불행을 겪을 사람이 또 생기다니. 그의 한숨에 불안감이 커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그 여자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리고는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처음엔 정말 사랑했어요. 예쁘고 살가워서 바로 결혼했죠. 근데 결혼하고 나니 돈에 환장한 사람이더라고요.
제 카드로 명품백 사고 비싼 옷 사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썼어요. 그 정도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혼하신 건가요? 그게 다였으면 참았겠죠. 근데 바람을 피웠어요. 그것도 제 거래처 사장하고요. 충격이었어요. 불륜이 사실이었다니. 증거도 있었어요. 모텔 출입사진, 문자 내용 다 잡았죠. 근데 끝이 없더라고요. 회사 돈까지 빼돌렸더라고요. 바람 피웠던 그 거래처 사장이랑 짜고 허위 계약서 만들어서요.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불쌍해서 못했어요. 아이 얘기가 나오자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어요. 그 여자는 양육권 포기하는 대신 위자료를 요구했어요. 아이보다 돈이 더 중요했나 봐요. 물론 이혼 유책 배우자니까 받지 못했지만요. 혹시 외도에서 이혼했다는 증거 자료 아직도 갖고 계신가요? 왜요? 설마 제 아들이 모르고 있어요. 미혼이라고 속였더라고요. 그는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혹시 몰라서 챙겨오긴 했는데 다행이네요. 여기 다 있어요. 불륜 증거, 횡령 증거, 이혼 서류까지. 어머님 아드님한테 꼭 보여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녹음 파일이었어요. 재산분할 협의할 때 녹음한 거래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무서운 여자예요. 외도했을 때 임신한 게 의심스러워서 친자 확인하겠다고 하니까 싫다고 난리치더라고요.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도 임신한 상태인데 설마 우리 아들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 만약 그 불륜남과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집에 와서 USB 내용을 확인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죠. 사진, 문자, 통화 녹음,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었어요. 이제 아들에게 알릴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들을 불렀어요. 병원 일 끝나고 바로 오라고 했죠.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 아들아, 앉아. 할 얘기가 있어. USB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게 뭐야? 네 아내의 진실이야. 다 확인해봐. 아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죠. 처음엔 이게 뭐야? 하던 아들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이거... 지연이는 한 번 결혼했던 사람이야. 이혼녀라고. 불륜 때문에 이혼당했고 그전엔 내연남과 횡령까지 했어. 아이도 버리고 왔고. 아들은 말을 잃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이야. 내가 전 남편 만나서 직접 받아온 거야. 넌 몰랐던 거지? 이건 분명 사기 결혼이야. 우린 완전히 속은 거라고.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며느리와 전 남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죠. 난 아이 따위 관심 없어. 돈만 주면 돼. 10억 주면 양육권 포기할게. 그게 내 아이라는 건 확실해? 친자 확인하자고. 그러니까. 불쾌해서 싫다고. 난. 당신 아이 맞다는데 왜 의심하는데? 아들이 무너졌어요. 의자에서 주저앉더니 머리를 감싸쥐었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아들아, 정신 차려. 이게 끝이 아니야. 뭐가 또 있어? 지금 네 아내가 임신한 아이, 정말 네 아이가 맞는지 확인해봐야 해. 엄마, 전 남편 말로는 불륜 상대를 아직도 만날 가능성이 있대. 그 남자가 지연이 돈줄이라고. 아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배신감, 분노,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이혼해야지. 당장 변호사 만나자. 하지만 아이가...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해. 태어나기 전에 확인하고 정리해야 해. 그래서 저희는 바로 전문 이혼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와 상담 후 바로 이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증거는 충분했고 며느리 쪽 잘못이 명백했으니까 유리한 입장이었죠. 일단 비밀리에 진행하세요. 혹시나 재산을 은밀히 빼돌릴 수도 있으니까요. 변호사 조언대로 조용히 준비했어요. 재산 보전 신청도 하고 통장도 정리하고. 그렇게 큰아들의 이혼을 도우며 2주가 지났어요. 작은아들 생일이 와서 다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죠. 이번엔 큰며느리를 일부러 부르지 않았죠.
이혼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작은 아들 내외와 큰 아들이 와서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어머님, 저예요. 큰 며느리였어요. 배가 더 불러 보였죠. 거의 만삭이었으니까요. 왜 저만 안 부르셨어요? 오늘 작은 서방님 생일이잖아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민수가 요즘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혼자라도 찾아온 거겠죠. 네가 올 일 없어. 돌아가.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때 큰아들이 나왔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아내를 봤죠. 너 왜 왔어? 내가 오지 말랬잖아. 다 같이 축하하는 자리에 내가 왜 빠져야 하는데? 평소엔 가자고 해도 싫다고 하더니 갑자기 왜 그러는데? 뭐 뭔가 눈치라도 챘어? 뭘 눈치채야 하는데? 잘못한 게 있어야 찔리는 거지. 우리 이혼할 거야. 폭탄 선언이었죠. 한순간 집에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네 정체 다 알아. 돌싱의 불륜의 횡령범이었다며? 며느리가 저를 째려봤어요. 어머님이 그러셨구나. 어머님이 날 음해한 거야. 음해? 증거가 다 있는데? 아들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혼소장이었죠. 이미 다 제출했어. 곧 법원에서 연락 올 거야.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거니까 위자료나 준비해. 무슨 소리야? 지금 자기 새끼 임신한 사람한테 결혼 전 과거가 뭐가 중요해? 뱃속에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야? 그럼 친자 확인하자. 그 말에 며느리가 더 당황했어요. 뭐?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너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전 남편한테도 그랬다며? 그때도 불륜남 아이 임신해놓고 친자 확인 못하게 했다며? 다 알고 있다니까. 며느리가 발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그때 이상한 소리라더니 기어코 민수 씨를 꼬드긴 거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넌 우리 가족 아니야. 당장 나가. 내가 왜? 여기도 내 집이야. 아니, 이제 네 집 아니야. 처음부터 아니었어. 내가 말했지. 네가 한 짓 분명 후회할 거라고. 그러니 기회를 줬을 때 잘했어야지. 아니면 끝까지 가면을 쓰고 살던가. 결국 넌 선을 넘었고 난 그만큼 너에게 갚아준 거야. 당장 나가. 큰아들이 며느리를 강제로 떠밀었고 며느리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웃기지 마. 누구 마음대로 이혼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애초에 마음에 안 들었다고. 후회할 거야. 너희 다들 후회하게 만들 거야. 그렇게 악을 쓰며 나갔어요. 보면서 속이 시원했죠. 드디어 그 여자한테 복수를 시작한 거니까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발악하고 매달렸지만 증거가 워낙 많고 확실해서 며느리 쪽에서도 뭐라 변명할 게 없었거든요. 며느리는 계속 아이를 무기로 협박했어요. 아이는 무조건 내가 키울 거야. 양육비 받아낼 거라고. 하지만 아들도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죠. 좋아. 대신 친자 검사부터 하자. 검사 결과 나오면 양육비든 뭐든 법대로 하지.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결국 검사를 거부했죠. 그것만 봐도 답이 나온 거예요. 한 달 후 아들이 찾아왔어요.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내가 늘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결정해서 결국 이런 결과까지 나왔네. 내가 똑똑하게 살지 못한 것 같아, 여태까지. 아들이 울먹였어요. 게다가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도 나는 아내 말에 휘둘려서 아무것도 못했어. 정말 바보같이.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엄마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아들아, 누구나 실수는 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응, 엄마. 작은 아들도 형을 위로해줬어요. 형, 우리가 있잖아. 힘내. 고맙다.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다시. 가족이 다시 뭉쳤어요. 상처는 있었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죠. 그 후로 아들은 열심히 일하며 새 삶을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도 인정받고 조금씩 웃음도 되찾았고요.
엄마, 나 이제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할 거야.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선택해야지.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해. 6개월 후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됐어요. 며느리는 아이를 데려갔지만 결국 한 푼도 못 받았죠. 오히려 사기 결혼으로 몰려서 몇 천만 원이나 되는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자 위자료를 저희한테 줘야 했고요. 그 일이 있고 벌써 1년이 지났네요. 큰아들은 지금 좋은 사람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같은 병원 선생님인데 이번엔 정말 천천히 알아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며느리는 가끔 소식이 들려요. 아이 아빠가 누군지 저희는 아직도 몰라요. 그 얘기만 하면 입을 꾹 다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혼자 키우는 것 같아요. 피부과 일도 관뒀다고 하고요. 가끔 생각해요.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된 걸 보니 제가 너무했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런 여자와 가족이 될 수 없고 아이는 딱하지만 우리의 핏줄이 아닌 건 확실해졌으니까요. 그리고 참고만 살면 뭐하나요? 자존심도 지켜야죠. 가족이 화목한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돈보다, 체면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니까요. 그때 욕조 앞에서 고무장갑 벗어던진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란 걸 알았죠.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